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오늘 사회를 맡은 명지대학교 신유리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서대문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것으로요. 서대문구 을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이 정책과 공약을 알아보고 유권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돕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의거해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대문구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시작하겠습니다. 이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요. 제가 오늘 토론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은 먼저 후보자들의 모두 발언, 그러니까 시작 발언을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계신 후보 두 분에게 공통 질문을 드린 후에 답변을 듣고 또 보충 질문으로 상호간에 논쟁을 하실 수 있고요. 세 번째 순서는 후보자들이 공약을 발표할 겁니다. 그 이후에 공약에 대한 주도권 토론이 이어지고요. 그 이후에 다시 사회적 공통 질문 그리고 마무리 발언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겁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뭐 그러실 리도 없지만 이 근거 없는 비방이라든지 신고 이런 거는 좀 자제해 주시고요. 근데 요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시간은 칼같이 제가 끊겠습니다. 발언 시간은요. 그거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참고적으로 여러분도 오늘 여기 나와주신 두 분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정이 되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두 분을 모셨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후보자들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고 오늘 제가 사회적 공통 질문으로 제기하는 질문 역시 이 서대문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결정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좌석에 따라서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후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입니다. 예, 다음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송주범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기호 2번 송주범입니다. 예, 그러면 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여기 나와 계신 두 분의 후보자들의 시작하는 발언, 우리가 흔히 모두 발언이라 그러죠. 그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발언 시간은 각각 두 분 2분씩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순서에 따라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후보부터 모두 발언해 주시는데요. 시간 2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김영호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 또 우리 서대문구 유권자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시고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번 총선에 임하는 저로서는 매우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선거운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있었던 마스크 수급 문제 많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도 전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가 돼서 그 어려운 국난을 극복했던 사례가 참 많이 있죠. 이번 코로나19 때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하나가 돼서 우리 정부와 함께 코로나19를 잘 극복해주고 계십니다. 때문에 많은 외신에서도 대한민국을 극찬을 하고 또 찬사를 보내고 있고요. 또 대한민국이 코로나19의 방역 시스템에 대해서 세계적인 모델로 지금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국민들의 위대한 저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4년 전에 주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셔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서대문 지하철 시대를 열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었는데요. 예, 제 임기 4년 안에 아마 3년 전이죠. 임기 3년 안에 강북횡단선이 서울시 도시철도 계획안에 포함이 돼서 강북횡단선의 국토교통부 승인이 이제 임박해 왔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정치가 많이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김영호는 국민만 바라보고 우리 서대문 유권자만 바라보고 뛰겠습니다. 김영호 다시 한번 믿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송주범 후보께서 발언해 주시는데요. 역시 시간은 2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2번 송주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전체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사태가 진정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타격을 받는 층은 서민층입니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동네 생맥주집, 식당이 어려운 것입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은 힘들어합니다. 제가 지역 상가나 시장을 다니다 보면 정말 어렵다, 살기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하루 매출이 0원인 곳도 있습니다. 현 정부는 지금의 경제 위기가 코로나19로 나빠진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이전부터 계속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이제 하를 넘어 분노에 가까워졌습니다. 이번 선거는 국가적으로 무너진 경제와 안보로 살리고 지역적으로는 오래된 대형 수건 사업들을 성공시키고 서대문 발전을 가져올 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두원 국회의원 보좌관, 시의원, 대기업 임원으로 일했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주민들의 삶과 질을 개선하는 데 온몸을 바치겠습니다. 정두원 의원 공백으로 정지되다시피 한 사업들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을 할 텐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공통 질문을 두 분 후보자에게 드리면 답변을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 보충 답변 이렇게 하는 순서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난극복 방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방안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뿐 아니라 향후 유사한 재난 상황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후보자께서는 재난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본인의 의견과 이유, 도입 여부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답변 시간은 지금 1분 30초고요. 순서에 따라서 먼저 송주범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말씀해 주시죠. 우리 국민들은 재난기본소득제에 대한 용어에 혼란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재난관리법이란 피해 당사자만 보상해 주는 것이고요. 재난소득기본소득제란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자까지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코로나19 같은 준전시 상태에서는 재난지원금 형태로 보상을 하여야 하며 저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재난기본소득제 도입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양식장이 피해를 받았을 때 양식장뿐만 아니라 주변 횟집, 모텔, 주변 시민들까지도 전부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재정 부담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정부 관계자, 여야 협의,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도입 제도가 결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 답변 끝나신 거죠?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엔 김용호 후보 답변해 주시는데요. 역시 1분 30초입니다. 네.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위기를 맞이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각 나라는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고요. 미국 트럼프 정부도 1인당 1,000달러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 분위기는 이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친 것을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죠.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분위기에 발맞춰서
소득 하위 70% 이하의 국민에게 4인 기준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큰 틀에서는 발표가 되었지만 아주 세부적으로는 아주 디테일한 것은 아직 마련을 못했는데요. 이제 하위 소득 70%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많은 자영업자들 또 소상공인들께서 걱정하십니다. 과연 그 70%에 포함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좀 부를 축적하신 분들한테 그 소중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지 이렇게 우려하시는데요. 지금 우리 정부도 큰 틀을 마련했고요. 그 디테일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마 추가적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경청하고 또 시스템을 가동해서 잘 걸러낼 것으로 봅니다. 저는 사실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100% 국민들에게 지원하고 그 이후에 연말정산이나 다른 제도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환수 조치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방법도 당연히 시간이 다 건의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두 분이 서로 이제 말씀을 들으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30초간 하시고 그 후보가 다시 1분 30초간 답변하고 이런 순서를 가질 텐데요. 먼저 김용호 후보자께서 30초 질문해 주십시오. 송주범 후보자에게. 그 송주범 후보님께서는 최근에 그 유튜브에서 아니면 인터뷰에서 이번 정부의 소득 하위 70%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만 이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만 국한해서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 70% 지원금에 대해서는 약간 반대 입장을 표명하셨거든요. 그러면 70% 말고 조금 더 국한해서 그 타겟을 더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 다 됐습니다. 송주범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1분 30초입니다. 네. 시작할까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김영호 후보께서는 재난기본소득제도와 재난지원금을 잘 구별을 저한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게 아닌데,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재난기본소득제도에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재난지원금이나 재난구호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난기본소득제도의 도입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금 유튜브나 제가 얘기한 거는 재난기본소득제도는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 온 국민에게 다 전달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나가는 비용은 재난지원금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나가는 그 보상은 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재난기본소득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의 현재는 재난지원금 형태로 나가는 것은 저 역시도 다 찬성한다고 보고, 재난기본소득제도의 도입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입장이 바뀝니다. 송주범 후보께서 김영호 후보께 질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자, 송주범 후보 질문해 주시죠. 지금 김영호 후보는 재난기본소득제도 도입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계시는 건지요? 그러면 이 재난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재정 확보는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향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태풍도 있고 가뭄도 있고 메르스도 있고 여러 가지 향후의 사건들이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텐데, 이러할 때 재정 조달은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분 30초입니다. 재난기본소득제는 사실 소득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정기적인 지급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긴급 재난지원금이다. 그러면 이제 긴급한 거니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긴급 재난지원금. 다시 말해서 한시적으로 이제 지원하겠다는 것이고요. 아마 이제 송주범 후보님과 저와 이제 비슷한 취지 같아요. 재난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 전에는 정말 예산 문제나 또 국민들의 그 어떤 여론을 잘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 뭐 메르스, 뭐 여러 가지 질병, 또 재난 피해가 참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재난기본소득제를 검토할 시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재정이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를 좀 신뢰해 주시고 앞으로 좀 예측 가능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여야가 힘을 합쳐야 되는데, 우리 송주범 후보님께서도 우리 미래통합당
쪽에 좀 추경할 때 좀 잘 협조해 달라고 좀 건의 좀 해주시고요. 하여튼 질병과 어떤 재난에는 여야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송주범 후보님과 저의 취지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재난기본소득제 좀 신중히 접근하고 정부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지급 또 도입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적 공통 질문 두 번째 질문 두 분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질문입니다. 현재 한반도 정세는 남북한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시아에서의 미중 패권 경쟁, 북핵 능력의 고도화, 일본의 우경화 등이 만들어낸 안보 환경 변화로 인해서 우리 안보 외교 목표와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외관계 전략과 또 이 코로나19 등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재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외교 채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구조적인 대안을 구상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 역시 1분 30초고요. 답변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영호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1분 30초입니다. 네,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남북관계, 북미관계 많은 외교적인 성과가 있었죠. 지난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북한의 핵 개발, 또 우리 국민들이 전쟁의 공포에 사실 떨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남북 정상회담 3차례, 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는 매우 평화적으로 지금 잘 정착이 되고 있다는 것이 뭐 우리 국민들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시간이 짧으니까요. 일단은 한미 관계 말씀드리면은요. 지금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는 굉장히 지금 잘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 미국 방미 때 수행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 만약에 이제 우리와 다른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의견 개진했을 때 대통령께서 다 조목조목 따지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불쾌하다든지 짜증을 낸 적 없이 굉장히 대통령의 발언을 존중해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한미 관계 공조는 아주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제가 이제 중국은 좀 잘 아는데요. 중국은 사실 그 사드 이후에 굉장히 불편한 관계여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방중 회담 잘 성공적으로 마치고 왔고요. 또 최근에 시진핑 국가주석 오기로 했는데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좀 연기된 것 같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자, 이제 송주범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는데요. 역시 1분 30초입니다. 네, 우리 외교안보 상황이 과거에 비해서 좋아졌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20여 차례의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인해 전쟁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고 불상의 발사체라는 이상한 이름을 붙여가며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경고도 못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하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우리나라는 홍길동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친북, 친중 정책에도 불구하고 코리아 패싱이라는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중국과 북한에 대한 굴욕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안보와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온 한미일 삼국 협력 체제를 하루빨리 복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전쟁에서 한시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한미일 관계를 더욱더 협력 체제를 빨리 복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 자, 두 분 서로 이제 입장 들으셨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질문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송주범 후보께서 김영호 후보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30초 안에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호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북핵 문제로 한국의 사드 배치를 하기로 결정이 돼서
중국이 경제적 압박을 심하게 가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중국 통인 김영원 후보가 중국을 방문하여 어떤 핵심 관계자를 만났는지 또한 어떤 성과를 거두고 왔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대정부 질문 당시 황교안 총리에게도 질의했었습니다. 사드 문제를 중국과 논의를 한 적이 있느냐 답변을 그때 못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화가 났지만 그래도 주변 국가 또 우방 국가로서의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해서 아무런 발언 안 하고 아마 사드를 배치 안 한다고 했다가 이제 배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그 한국과 중국의 외교 채널이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제가 당시에 중국 갔을 때는요 외교로 간 것이 아니라 제 모교인 베이징 대학교에 가서 그 학자들에게 앞으로의 중국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들으러 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야당 의원들이 중국 가는 것을 비판하고 또 청와대 홍보수석이 프레임을 걸어서 마치 그것이 4대 외교처럼 주장을 하고 그 당시 굉장히 외교적으로 아주 논란을 일으켰던 그 박근혜 정부 그것에 대해서는 전 지금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이런 일이 와도 야당 국회의원이든 여당 국회의원이든 외교적으로 마찰이 생겼을 때는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나가서 의원 외교도 해야죠.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시에는 제가 의원 외교를 하러 간 것이 아니라 방문 학자를 만나서 중국의 최고의 싱크탱크인 팡구를 만나서 많은 그분들의 전략을 듣고 온 것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영호 후보께서 송주범 후보에게 보충 질문 30초 이내로 해주시죠. 예. 네,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다 마무리를 못했는데 이제 일본 한일 관계를 좀 말씀드리는데요. 한일 관계가 지금 사실 사상 최악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정부가 대법원의 강제징용을 지연을 시켰는데 그것이 이미 밝혀졌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일본 외무부가 또 일본 관계자가 박근혜 정부를 압박해서 강제징용 바로 사법농단을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송주범 후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같은 사법농단에 대해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송주범 후보 답변해 주시죠. 1분 30초입니다. 지금 저는 이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무슨 어떤 사법농단을 얘기를 하니까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때문에 한일 관계가 악화됐다.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강제징용 때문에 뭐 한일 관계가 악화됐다. 이거는 저는 다시 저희가 한번 그 자료를 찾아보고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 강제징용 때문에 그 일본과 지금 우리가 나빠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한미일 관계에서 우리가 북한 문제라든가 중국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뭐 어떤 관계가 소원해졌지 강제징용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다고 보거든요. 지금 북한은 조중 동맹이 있습니다. 저희는 한미일 그 협의가 있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거기를 깬다면 우리가 한중 동맹으로 가야 되는데 과연 그게 중국에서 조중 동맹을 깨고 우리 한국 중국과 그 동맹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주장합니다. 한미일 관계를 잘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는 뭐냐면은요. 요새 이 코로나 때문에 정신들이 없어서 공약도 아마 제대로 못 챙기신 유권자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이 후보자들의 공약을 발표하게 하고 그걸 들은 이후에 후보자들이 주도권 토론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도권 토론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이 공약 발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1분 30초고요. 1분 30초고요. 순서에 따라서 먼저 송주범 후보의 공약 발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시간이 너무 짧아서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강남북의 차이는 교통이라고 봅니다. 강남북의 균형 발전을 위해 강북 행당선 간호대역을 신설하여 서부경전철을 조기 착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대문 을에는 대형 마트랑 극장 하나 없는 서울의 유일한 곳입니다.
유진상가와 인안시장의 개발을 통해서 강북의 랜드마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홍제 지역의 학생들은 저희 지역구가 아닌 타구, 종로구와 은평구까지 먼 거리를 등하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 가자 지역에는 우리 남가자, 북가자를 얘기를 합니다. 가자 지역에는 인구가 많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 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가자 지역의 문화체육 시설을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엔 국가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3선 이상의 국회의원 연임을 출마 금지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제도의 개편으로 구의원 제도를 폐지하고 시의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순서 김영호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시간 1분 30초입니다. 네, 서대문의 지하철 시대를 책임지고 있는 김영호의 공약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서대문 지하철 그중에 이제 강북횡단선은 제가 원조라는 건 우리 주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4년 전 서대문 지하철 8km를 공약을 내세웠고요. 그것이 강북횡단선으로 지금 확대가 돼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세전역에서 서울대 입구까지 가는 서부경전철 많이 지지분했었죠. 하지만 최근에 기재부 차관을 만나서 제가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민자 적격성 조사를 2020년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라는 좋은 소식도 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가장 중점을 두었던 서울시 도서관 분관 유치는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제 완공이 문제인데요. 2021년도 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가자역 일대 경의선 지하화 그것도 얼마 전 박원순 서울시장과 논의를 시작했다는 보고에 말씀드리고요. 제 공약 중에 있었던 간호대역이 BC 문제로 좀 누락이 됐는데요. 다시 그것을 간호대역 신설 추진을 다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 단계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이 주도권 토론이라는 게 뭐냐면 한 후보자가 주도권을 갖고서 상대 후보자에게 자유롭게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할 수가 있고 입장도 들어보고 이럴 수 있는 것이 주도권 토론입니다. 그런데 물론 주제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공약을 중심으로 주도권 토론을 하시는데 제가 부탁할 게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반 토론회에서 주도권 토론하면은 내가 주도권 가졌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그래서 8분 30초를 드리면 한 7분 쫙 연설하신 다음에 1분 30초 얘기하게 상대방 얘기하라고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유권자분들이 굉장히 그거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공약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자유롭게 토론을 하시는데 단 시간은 1분 30초 이내에 답변을 하고 상대에게 또 기회를 넘기고 이렇게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분 30초가 되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1분 30초 지났다. 그럼 빨리 마무리 발언을 정리해 주십시오. 예, 자, 그럼 아까 그 외교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 다시 재질문을 주도권 토론 때 할 수 있나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일단은 저희가 공약을 중심으로 하기로 했으니까요. 그 테두리 내에 충실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마무리 발언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도권 토론 한 분당 8분 30초씩 드리는 건데요. 자, 먼저 김영호 후보의 주도권 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8분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강북횡단선은 이제 서부선과 더불어 도시철도 소외 지역인 서대문을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4년 전에 제가 낸 공약 서대문 지하철 8km가 강북횡단선으로 현실화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약하고 현실화시킨 강북횡단선에 대해서 우리 송주모 후보님도 같은 공약을 내세웠어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거는 여야 함께 추진해야 될 일인데 긍정적으로 보는데 최근에 송주모 후보님께서 뭐 유튜브 방송에서 국토부가 강북횡단선을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가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조기 착공을 말씀하시는 후보의 자세가 아니라고 보고요. 또 안 될 것 같다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가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지금 국토부가 2000년 상반기에 승인 절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서울시 관계자는 10개 노선 가운데 가장 균형발전 추진의 노선인데 추가로 비용이 필요할 경우 시민 펀드를 모집한다. 그 발언이에요. 네, 근데 잠깐만요. 그건 제 주도권 토론이니까. 근데 그 발언을 제가 아는데 이제 그 시민 펀드 얘기는요. 그 도시철도 계획 5개 노선 중에서 이제 4개 노선이 민자에서 재정으로 전환됐거든요. 그 4개를 동시에 진행했을 때는 박원순 시장 잘 아시지만 아이디어도 많고 예전에 그 정부 자금도 시민 펀드로 했잖아요. 그럴 경우에 시민 펀드를 모금하겠다는 뜻이지 전혀 검토된 건 없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했어요. 네. 근데 그 검토된 바가 없는데 어떻게 그 언론상에서 시민 공유원 재정 사업으로 추진된다. 추진된다가 아니라 한번 아이디어로 제안을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시에 확인해 본 결과 검토는 안 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네네. 지금 그 언론상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총 2조 546억이 투입되는 강북 횡단선은 시민 공유원 재정 사업으로 추진된다라고 나와 있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국토부에서 승인을 거부하고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사업이 1조 2천억이 서울시 사업이고 재정 사업입니다. 8천억이 국비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8천억의 승인을 안 받았을 때는 저는 다른 방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후보님께서는 국토교통부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아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강북 횡단선에 대해서 국토부 면담이나 기재부 면담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한 번도 안 하셨죠 지금까지. 그리고 사실 강북 횡단선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의원이 아니시니까 관여할 수가 없는 거고 관여를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의원이 돼서 3년 동안 수십 차례 시장, 저 부총리, 국토부 장관 30차례 만났어요. 지금 현재 그 국토교통부의 강북 횡단선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마지막 심의 중이고요. 그 심의도 별다른 이견이 없어서 국토교통부 승인이 이제 임박했어요. 그래서 이제 송 후보님께서 우리 강북횡단선 조기 착공을 같이 주장하고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될 거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셔야지 아무리 선거때라도 이것이 국토교통부에서 좀 부정적이고 예산이 부족해서 시민 펀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사실 이것을 기대하는 주민들은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말씀을 믿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언론상에 나와 있는 얘기고 지금 국토부 승인 요청이 2000년 상반기예요. 상반기인데 저도 이제 교통위원회를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교통의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기업에 있을 때 지하철을 담당했었어요. 이게 피맥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진행 절차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사업을 할 때마다 보면 지금 서부경전철만 해도 저 때 제가 시연할 때 그 얘기는 이제 주도권 함께 질의하시고 대체 답변은 하여튼 지금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됐다 이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사실 굉장히 공약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유진상가 인왕시장 그쪽을 랜드마크로 개발하겠다. 저는 랜드마크로 개발하겠다고 이제 후보님께서는 랜드마크로 재개발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그 지역이 예전에 지원하실 때 재개발 계획이 있으셨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유진상가 랜드마크 개발 저도 동의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선 역세권화가 돼야지 강북 횡단선에 홍대역이 유치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관이 지원할 수도 있고 또 기업이 투자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재개발이라고 의미하시는 것은 예전에 추진됐던 재개발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재개발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그게 선 개발이 되면 강북 횡단선 역사가 나올 때 매우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장애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추진을 하시더라도 강북 횡단선에 어떤 충돌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함께 검토해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이 전문성이 죄송합니다. 전문성이 없으신 거예요. 이 전철은 전혀 장애가 안 돼요. 어떤 뭐가 있어도 전철은 지하철은 도로로 다니는 겁니다. 도로 밑으로. 어떤 건물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니 유진상가 재개발하고 그때 38층인가 48층 한다면 지하화 안 하겠어요? 지하화 하시잖아요. 지하 주차장 당연히 있어야죠. 그리고 그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저 역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지질조사와 안전장치 다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대형 건물이 들어왔을 때 당연히
강북횡단선 역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아이고 참 이거는 정말 이 전문성이 너무 없으시게. 자 지하철은 네. 다시 얘기하잖아요. 어떤 건물이 있고 강남에 그럼 뭐 100층 뭐 때는 50층 60층 되는 건물이랑 그 옆으로 지하철이 다니는데 그게 무슨 관계가?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그건 잠깐만. 이제 강남에 그 높은 건물이 있더라도 그 지질의 기반이 약화되든지 환경 영향 평가가 나쁘다라면 역사를 옮기는 겁니다. 그 역사를 옮겨서 가장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역사를 결정하는 것이지 이미 단정해서 유진상가를 개발하겠다. 근데 강북횡단선에 지하화를 하는데 거기에 장애물이 있다.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저는 사실 이쪽 전문가는 아니고요. 하지만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요. 지금 송 후보님께서도 다른 전문 잘 모르는 전문가들한테 말을 들으신 거예요. 예. 지하철에 전공을 하신 분도 아니고 예. 실제로 시의원의 교통 상임위를 하신 거는 제가 오늘 들었는데 예. 그 정도로 해서 이 강북횡단선을 추진하면서 예. 그 지역 일대를 정말 고층 건물 만드는 뭐 그런 대형 프로젝트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강북횡단선에는 저는 굉장히 좀 함께 검토할 문제다 이렇게 보고요. 예. 아까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예. 자, 개발이에요, 재개발이에요, 그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개발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제가 우리 여기 시청자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잠깐만요. 향후에 말씀을 또 따라서 이건 또 그러면 먼저 개발하고 후 역세권화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선 개발 후 역세권화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까? 아니 그게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자 개발은 개발대로 하고 그 강북횡단선 강북횡단선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북횡단선 자체가 지금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데 강북횡단선 들어오고 건물 같이 지으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할 것이냐, 선 역세권이냐, 선 역세권하냐, 선 개발이냐, 그거를 한번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해줘야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니까요. 아니 그게 어떻게 선 먼저 하고 아니 어떤 거 먼저 하고 어떤 거 먼저 합니까? 그러니까 선 개발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 역세권화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리고 재개발 얘기도 한번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저는 재개발이 이렇게 되는지. 봅니다. 네. 자, 선 개발이고 선 역세권이고 이거는 아니, 재개발. 선 재개발이건 선 역세권이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선 역세권이 될 수 있으면 언제라도 빨리 해야죠. 그리고 선 개발이 될 수 있으면 언제든지 빨리 해야죠. 그거를 전혀 관계도 없는 걸 이걸 먼저 할 거냐 이걸 먼저 할 거는 그러니까 이게 질문의 요지가 이해가 안 가요. 선 역세권화 후에 개발이 8분이 맞다. 지났습니다. 8분 30초가 지나서요. 자 이번엔 주도권 토론 계속 이어갈 텐데요. 송주범 후보가 8분 30초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십시오. 질문과 답변 1분 30초 이내로 해주시는 거예요. 자 시작해 주시죠. 우리 김영호 후보께서 경의선 지하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건 미래통합당 서울시당이 24일 4.15 총선 공약에서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잘 됐네요. 예, 그래서 이거를 알고 하셨는지 모르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미래통합당의 공약을 얘기해 주셔서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제가 해야 되는 걸 이제 우리 당의 공약을 먼저 얘기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서부선이랑 강북횡단선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사업이라는 거는 지금 서부경전철이 유치가 된 이후에 지금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재용역과 재검토로 인해서 지금 10년간 되질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서부경전철은 BC가 1.0으로 사업 타당성이 있었고 이 강북횡단선은 BC가 1.0이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부경전철은 민자 사업이고 이건 재정 사업인 겁니다. 강북횡단선 1.0 안 되지 않습니다. 네. 예? 1.0이 그러니까 1.0이 안 된다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럴 강북횡단선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0.78입니다. 그거는 이제 유권자가 저희가 조만간 그 비전을 예. 제시할게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나중에 이제 네. 그래서 강북횡단성은 필요성은 있으나 사업 타당성이 떨어지는 거라고 보는데 근데 어떻게 저는 정착법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봅니다. 자, 예. 국가는 국민의 수익과 편익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어떤 전철역에서 가장 수익성과 타당성을 따지면 이건 할 수 없는 사업인 거예요. 수익과 1분 수입 30초 지났습니다. 지금. 수입 타당성이 좀 예. 떠들어지더라도 예.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부 경전철이 착공이 늦어지는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선은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서부경전철을 잘 살펴보니까는요, 이 서부경전철에 적용되는 데이터가 예전 데이터더라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가재울 쪽도 뉴타운으로 인해서 많은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고 그랬는데 예전 데이터를 이용한다고 해서 제가 서울시에 요청을 받고 기재부 측에다가 신규 데이터를 적용시키는 일을 해서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 의원들이 같이 일을 해서 지금 신규 데이터를 적용해서 아마 좋은 평가가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데이터를 지금 사용하고 있었어요. 예전 데이터가 아니고요. 네. 지금 처음에 서부경전철은 세전역에서부터 장승배기로까지 가는 건데 네. 그게 연장이 돼가지고 서울대까지 연장된 거예요. 그러면서 재검토와 재용역을 하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늦춰져가 10년이란 세월이 흐른 거고 그 서부경전철은 처음 제한 민자 제한 노선으로 해가지고 28개 노선 중에서 7개가 선정된 그 사업 타당성 1.0이 넘어가지고 타당된 그 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왜 연기된 서부경찰이 왜 연기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그 세전역서부터 장승배기까지 가기로 했는데 거기 서울시에서 또 저기 연장을 해가지고 서울대까지 간 거예요. 오세훈 시장, 박원순 시장이 그럼 책임이죠. 그래서 박원순 시장 때 이게 연장이 돼가지고 더 재검토하다 보니까 계속 용역만 하고 하다 그렇지 보니까 않습니다. 제가 그 자료도 보니까 제가 판넬 준비해왔는데요. 당시에 관악구의 그 지역위원장 또 관악구청장이 계속 민원을 넣었어요. 오세훈 시장 때도 서울대까지 연장해달라고 바로 이겁니다. 네, 관악구에서 공식적으로 오세훈 시장한테 연장을 해달라고 계속 자료를 넣고 제가 최근에 서울시 관계자들 만났더니 그 당시 기억하는 분들이 굉장히 민원이 강했다. 관악구청 그리고 당시 지역위원장. 그 지역위원장은 나중에 국회의원 됐어요. 그분이 계속 서울대까지 연장해달라.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장이 잠깐만요. 개인적으로 혼자서 대해서 결정하는 건 말씀드릴게요. 아니잖아요. 자, 처음에 세전서부터 장승배기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건 연장을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선 착공에 들어가면 돼요. 착공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연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예가 바로 우이신설이에요. 자, 착공을 하고 추진하다가 더 연장하고 필요성이 있으면 연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착공도 하기 전에 무슨 사업을 하기도 전에 계속 검토하고 용역 주면은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그때 후보님은 이제 시의원 아니시고 그러셨죠? 시의원 아니셨죠? 뭐가요? 그 당시 시의원이 아니셨고 그 당시에 시연을 하고 유치를 한 상태에서 아니 그 연장 그러니까 그 서울대까지 그 연장했을 때는 아니셨고 네, 시연이 아니었고 저도 국회의원 아닐 때였고요. 네. 그때 현역 국회의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물어보는 게 뭐냐면 왜 그렇게 됐는지 얘기는 재용역과 재검토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조기 착공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사업 검토가 끝나고 했을 때는 바로 착공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지만 무슨 일을 할 수 있지 계속 시간이 연장되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강북횡단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북횡단선이 우리가 김영호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저 또한 이게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간호대역을 신설한다는데 저도 간호대역을 신설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간호대역을 신설할 겁니까? 근데 간호대역은 제가 4년 전 제 공약 서대문 8km의 간호대역이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아마 방법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포함이 됐다가 이게 제 약속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누락이 됐는데 재추진을 할 생각인데요. 그 지금부터 간호대역을 주장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이것도 많은 그 서울시 관계자랑 얘기하고 국토교통부 관계자 얘기했는데 이제 국토부 승인이 나면 그 다음부터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있지 않겠어요? 예타가 끝난 다음에 이제 뭐 기본계획 수립 과정. 근데 이 과정에서 역사가 결정되는 과정이거든요. 저는 이때 집중력을 발휘하려고 그러고요. 이미 저는 당과 저가 많은 지역 유권자로부터 이미 동의서를 많이 받아놨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도 앞장서겠지만 우리 서대문구 주민들, 특히 홍은동, 홍대동 주민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도와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사실 송주범 후보님께도 제가 도움을 청하겠지만 간호대역이 간단치는 않은 겁니다. 아시겠지만요. 하지만 이것은 정말 정치력과 또 집중력.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집중력을 발휘하면 유치할 수 있다. 잠깐만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제가 간호대역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받아 적겠습니다. 지금 간호대역은 구간 거리가 짧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 사업적인 문제랑 그 사업 비용 때문에 이거를 못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누가 그래요? 그런 말 없어요. 아니, 아니 저는 국토부통을 제가 만나는 사람이라니까. 잠깐만요. 누가 지금, 그럽니까? 지금 간호대역이 없잖아요. 이 정류장 내에는. 아니 근데 누가 그런 근거를 누가 제시했냐고요? 그런 사실이 없다니까요. 잠깐만요.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얘기할 걸. 아니, 자, 누구를 지금 만나셨는지 얘기를 포함이 해줘야지. 안 돼 있으니까 네. 저는 간호대역을 신설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워딩은 추측하지 마시라고요. 이제 내가 이제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네네. 이제 들으시면 돼요. 네네. 자, 이게 바로 강남북의 차이인 겁니다. 강남은 이 지하철 전철역 간의 구간이 이렇게 길지가 않아요. 길지가 않고 또한 얼마든지 신설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게 처음에 정류장이 이게 들어가기 전에 예비 타당성이 들어가기 전에 이거를 그 당시 이후에 이걸 역을 넣는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포스코 건설에서 지하철 담당을 했어요. 재직 다시에. 몇 년 하셨어요? 처음 들었어요. 저. 제 명함 뒤에 보면 몇 년 하셨냐고요?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예, 그래서 이 누구보다도 여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강남북의 균형 발전이라든가 또 사례를 봤을 때 이건 얼마든지 신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강북에도 지금 우리 강북 횡단선에도 명지대역과 가자역과의 거리가 500m뿐이 안 돼요. 거기도 지금 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건 분명히 간호대역을 신설할 수 있다. 이거를 얘기를 해서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작정 해달라고. 8분 30초가 다 지났습니다. 자, 다음에 제가 다시 사회자 공통 질문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듣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분 후보자께. 제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대 국회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국회가 바뀌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새롭게 구성되는 21대 국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시급히 힘을 쏟아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사회자 공통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후보자들께서 답변을 해주시는데요. 답변 시간 1분 30초고요. 발언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영호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지난 20대 국회 시작할 때도 야당과 여당이 이제 협치의 약속을 드리고 나서도 늘 정치적인 공방 또 파행, 많은 국민들에게 정말 실망 끼쳐드린 점, 20대 국회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21대 국회는 이런 여러 가지 그 공방과 파행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회법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하는데요. 우선 이제 국회 개원할 때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장과 법사위 선정 문제도 이것은 국회법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더 이상 국회 개원에 발목이 잡히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4년 동안 활동했는데요. 이제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여야가 의사일정을 잡지 못하니까 법안 소위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국회에 일하는 국회법을 제출해서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매달 1회, 2회 이상을 법안 소위를 의무화해서 국회가 생산적으로 법을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이런 기본 기능이 앞으로 있어야지 법으로 세상을 바꾸는 국회를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국회는 21대, 22대 이런 관행이 계속 있다면 결국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정치 집단으로 저는 회색할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송주범 후보께서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시죠. 네, 이 땅에서 가장 존경받지 못하는 직업이 있다면 아마 정치인일 것입니다.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론으로부터 질책받았던 일들을 바꿔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위해 상시 국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을 위한 시급한 법률안들이 국회 일정 때문에 늦춰지는 일이 없도록 상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공전 없는 국회의 첫 단추 역할을 할 신속한 원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지난 20년간 개헌 법정 기일을 단 한 번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의장당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다툼을 거듭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장 선출 절차를 개선하여 공직선거처럼 후보자 등록 기한을 두는 등 선거 절차를 법제하고 상임위원장 배분도 정해진 기간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섭단체 의석 규모를 기준으로 의석 규모를 기준으로 일정한 원칙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면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또 다른 공통 질문 드릴 텐데요. 아까 말씀하시는 연장선상에서 말씀하시면 될 겁니다. 이 서대문구는 도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타 자치구에 비해서 낙후돼 있다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야를 불문하고 서부경전철과 강북 횡단선 조기 착공에 대한 공약이 다수를 이루는데요. 자, 그렇다면 조기 착공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사회적 공통 질문 네 번째인데요. 자, 그럼 답변 순서에 따라서 송주범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저는 타 후보와 비교할 때 지하철 관련 교통 전문가라고 자부합니다. 포스코 건설 재직 당시에도 지하철을 담당하였습니다. 우선 서부경전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경전철은 제가 시연 당시 도시철도 10개년 계획 아래 28개 민자 제한 노선 중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7개 노선에 최종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재검토와 용역으로 인해 지금까지 착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민자 유치 사업으로 매칭 포인트 비율을 처음엔 민자 60, 서울시 28, 국비 12의 매칭 포인트 사업을 지금 현재 50대 32, 18로 조금 조절해서 BTO 방식의 RS 방식으로 한다면 바로 착공할 수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RS 방식이라는 건 리스크 쉐어 방식입니다. 또한 강북 횡단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 횡단선은 지금 새로 나오는 그 선이 아닙니다. 그 당시 28개 민자 제한 노선 중 하나인 동서경전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재정서 사업으로 2조 가량 국비 8천억, 12 1조 2천억으로 이른가 노선이 일부 수정하여서 강북 횡단선으로 변경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토부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으나 예. 안 될 경우에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김용호 후보 답변해 주시죠. 1분 30초입니다. 네, 우리 송주범 후보께서 도시철도 전문가 포스코 경력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정치인들이 지하철을 추진할 때는 직접 땅을 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력이 가장 중요하고 부지런하고 또 추진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서대문구 역대 국회의원들 중에서 지하철 저처럼 강력하게 추진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강북 횡단선 나오기 전에 4년 전 서대문 지하철 8km 제가 공약 내세웠을 때 많은 주민들께서 야, 선거 때가 되니까 또 후보들이 거짓말 치는구나. 이제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계셨어요. 하지만 제가 3년 내에 서대문 지하철 8km를 강북 횡단선으로 실현화시켰습니다. 또 서부경전철도 지금 굉장히 지지부진해서요. 제가 기재부 차관을 만나서 최근에 재촉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그랬더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제가 직접 질의해서 확보한 문건입니다. 서부경전철 민자적격성 조사 진행 상의 및 향후 계획 2020년 상반기 민자 적격성 조사 완료 및 발표 예정. 이제 상반기 내로 서부경전철 민자 적격성 발표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서 저는 서울시장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부총리, 차관 정말 수없이 만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시 한번 재선이 돼야만이 강북 횡단선 또 서부경전철 간호대역 이것을 잘 실현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마무리 발언할 시간이 왔는데요. 마무리 발언 각 후보자께 2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발언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용호 후보께서 2분간 마무리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네, 4년 전 저를 지지해 주시고 또 저에게 직접 투표를 해주신 서대문 유권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께서 저에게 부여해 주신 의회 권력은 정말 공정하고 정의롭게 사용했습니다. 또
국민들만 바라보고 주민들만 바라보고 의정 활동을 했기에 지난 2018년도, 2019년도 국회 본회의 참석 100%를 달성했습니다. 4년 임기 내 상임위 참석률 또 본회의 참석률도 약 95% 이상 되는 아주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성실한 국회의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국정감사 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의혹의 동영상 최초 공개를 했고요. 또 이춘재 그 화성 살인 사건 이 문제도 최초로 경찰청장의 사과를 받아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저에게 국정감사 우수위원이라는 평가를 해주고 상장도 받았습니다. 또 국회의장으로부터 입법 우수위원으로서 또 표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서대문의 명예를 올리기 위해서 저는 서대문의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의정활동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재선이 된다면 법으로 세상을 바꾸는 국회의원으로 다시 한번 재도전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발의했던 윤창호법 다 국회 통과됐죠. 일하는 국회법, 억울한 상인보호법, 최근에 N번방 때문에 많이 국민들이 공분을 하고 계신데요. 디지털 성범죄로 확보한 그 수익금을 몰수하는 그런 법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21대 국회에 재입성하게 된다면 더 강력한 입법 활동으로 우리 세상을 바꾸는 국회의원 꼭 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송주범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역시 시간 2분입니다. 네, 일을 알아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저는 두 가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나? 정치란 무엇인가? 첫째, 선출직 국회의원이라면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4년제 비정규직 공무원입니다. 바꿔 말해서 계약직입니다. 일을 잘하면 더 할 수 있고 못하면 그만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국민의 마음과 아픔을 잘 전달하는 대변인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월급을 주는 국민은 사장님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 사장님을 위가 아닌 아래에서 그분들의 뜻을 받아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정치는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정치는 지금 살기 좋으면 정치 잘하는 것이고 지금 살기 힘들면 정치 못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너무나 어려웠던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한 추락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안보도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장사도 안 되고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과거 정권에서 이건 나라냐고 외쳤던 현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럼 이게 나라냐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대문 구민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의 상식을 벗어난 잘못된 정치에 혼을 내주셔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아픈 마음과 아픔을 4.15 총선에서 투표로서 보여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토론회 교과서 같은 거 있으면은요. 제가 이런 말 진짜 잘 안 하는데 오늘 토론이 교과서에 오를 만한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정말 제가 두 분께 토론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저 참 이런 얘기 진짜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은데 진짜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모범적으로 토론을 한 만큼 우리 이 서대문구 유권자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선거를 그래도 치를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이 의료진들의 정말 자신을 던지는 희생 덕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분들의 어떤 그런 노력과 피땀을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생각한다면 진짜 이번 선거 우리가 관심 많이 갖고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희망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번 선거 역시 희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희망은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자, 그러면 서대문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서대문구 을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